안녕하세요. OT입니다. OT의 유아인용 파이널 3강. 오늘은 자체 출제 지역의 구상형, 즉답형, 기출문제 한번 살펴보고요. 지난 시간에 평가원 지역의 구상형 문제만 살펴봐서 평가원 지역의 즉답형 문항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공유드린 평가원의 기출문제들과 모범답안 잘 살펴보셨나요? 기출문제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다 보면 평가원 문제는 구조가 비슷비슷하게 나오는구나를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주로 유아와 교사, 유아와 유아의 대화를 읽고 거기에서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는 유아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혹은 어떤 부분이 지도가 필요한 것인지 파악하고 그 지도 방안을 답변하거나 혹은 교사가 잘못된 지도를 하고 있을 때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로 주로 나옵니다. 비슷한 문제의 주제가 반복되어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가원 지역의 문제는 반복해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만능 면접 틀을 준비해서 좀 암기해서 가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고 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쉽게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체 출제 지역의 문제들은요. 일단 시책을 잘 살펴봐야 되고 지금 현장에서 핫한 주제가 주로 출제가 되거든요. 작년 제가 2차 강의 때 자체 출제 강의를 하면서 나만의 교직관을 꼭 세우시고 이 교직관을 잘 정리해서 가세요. 특히 경기도 선생님들은 꼭 챙겨서 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5학년도 시험에 이제 교직관과 연관된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작년 2024학년도 경기도 시험에서 환경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지금 현재 현장에서 정말 강조되고 있는 교육이 미래교육이라는 단어, 그 시책들만 봐도 미래교육 엄청 많았잖아요.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그래서 미래교육에 대한 정의를 잘 내리고 그리고 그 미래교육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교육이 있겠지만 지속가능 발전, 환경교육, 그리고 디지털 교육, 유초, 이음, 요즘 핫한 사회정서 교육 이런 것들을 꼭 보고 가시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대구에 디지털과 환경 두 개가 동시에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체 출제 지역의 선생님들께서는 물론 평가원 지역도 보고 하시지만 다른 지역의 자체 출제 문제를 반드시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되겠고요. 평가원 지역은 흔히 나오는 그러니까 교실의 현장 상황이 주어지고 그걸 해석해서 찾아서 풀면 되는 문제가 주로 나오는데 이제 자체 출제 지역의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주제, 정말 딱 정해진 주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주제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그 답변을 구상하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자신감 있는 답변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만능 틀을 공유해 드릴 거예요. 만능 틀 안에는 평가원 자체 출제 지역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런 주제들과 답변 예시들을 공유 드릴 테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최소한 명확하게 숙지하고 암기하셔서 시험 현장에 가셔야 되겠습니다. 요즘 DM으로 선생님들께서 되게 암기를 못해서 걱정이 된다. 뭐 수업 영상 피드백을 해줄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12월 중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암기를 해나가시면 되고 지금부터 시험 치기까지의 시간이 짧은 것 같지만 매일매일 알차게 쉬지 않고 달려가시면 충분히 이뤄내실 수 있는 시간이다 라고 좀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체 출제 지역의 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경기도가 좀 인원이 많기 때문에 2025학년도 경기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든 지역을 보기는 어렵고 주요한 몇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신년사와 정책 추진 방향 두 가지 자료를 제시하고 여기에서 중점되는 사항이랑 이것을 어떻게 학급에 적용할 것인가를 세 가지씩 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 선생님들께서는 이 시책 공부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 시책에 나와 있는 비전, 목표, 정책 이것을 근거로 답변을 하셔야지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겠죠.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자료부터 보도록 할게요. 경기도 교육감의 신년사 중 일부고요. 미래교육청은 어떤 교육청인가를 이야기할 때 학생 개개인의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겠다는 의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초점이 되는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이제 과거의 교육 과정과 미래 교육 과정의 차이를 선생님들께서 인지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지식 중심 사회, 누가 뭘 더 많이 아느냐, 그 획일화된 교육이었다면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잠깐 이 시험 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요. 과거에는요. 선생님들 그 호명사회라는 그 유명한 책 한번 읽어보셨나요? 과거에는요.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나를 설명해 줬어요. 저 사람 공립유치원 교사래. 저 사람 삼성단인데 그렇게 자신이 속해 있는 직장, 집단이 나를 소개하는 것이 되었죠. 그렇지만 최근 선생님들도 많이 느끼지 않으신가요? 저는 OT입니다. 저는 무슨 무슨 쌤입니다. 와 같이 내 이름이 불리는 사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미래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런데 내 이름이 불릴 때 나만의 특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어떠한 역량을 키워주는 것, 그것의 잠재력을 발견해서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결에서 우리의 유치원 교육 과정도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이라는 것이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해주는 지식 전달 수업, 일방적으로 전해지는 주제가 아니라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흥미와 요구를 파악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첫 번째 자료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 개인의 역량, 학생 개인의 어떤 잠재력을 발견하는 그러한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중점 사항을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답변 사항을 그냥 하기보다는 경기도교육청의 1번 정책인 학교 자율과 책임으로 역량을 키우는 교육 안에 들여다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의 내실화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을 조금 우리 유아교육에 맞춰서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맞춤형 교육의 내실화라는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죠. 두 번째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자료는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도 교육의 비전이 나오고요. 유아들의 처음 학교에서 시작합니다. 경기 유아교육은 유아들의 처음 학교 교육으로서의 책무성을 가지고 교육 공동체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자료에서의 포인트를 우리가 무엇으로 잡으실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실 텐데요. 일단 1번 자료, 2번 자료의 공통점은 미래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미래교육이라는 포인트, 미래교육은 어떤 교육인가, 미래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 답변에 좀 녹아져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처음 학교로서의 책무성,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원은 교육 공동체의 마중물이에요.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존재이거든요. 그리고 그 말에 이어서 교육 공동체의 성장 지원까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그 정책들 중에서 두 번째 지역 협력으로 꿈을 펼치는 교육에 대한 내용을 좀 녹여내셔서 답변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이제 디지털 관련된 내용이 엄청 전국적으로 강조되고 있지만 경기교육에서도 강조하고 있죠. 시범 사업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렇게 시공간을 확장하는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이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문제에 드러나게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2026학년도 시험에는 또 나올 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디지털 관련 문항은 어느 시도 지역에서든 항상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원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면 모범 답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로는 경기교육의 목표를 한마디 하는 것으로 넣어봤습니다. 경기교육은 기본 인성과 기본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바탕으로 중점이 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맞춤형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미래사회는 획일화된 인재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각기 개인이 가진 잠재력을 발견하며 역량을 펼치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유아 한 명 한 명의 흥미와 배움, 역량을 지원하는 교육을 실천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입니다. 개별 유아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하여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밖의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와 교육적 협력을 함께합니다. 셋째, 교육 공동체 협업 역량 강화입니다. 미래사회는 빠르게 변하며 하나의 정답이 아닌 다양성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다채로운 사회입니다. 유치원과 유치원, 유치원과 가정 간의 소통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공유하고 협업하여 처음 학교로서의 역할에 동참합니다.
이렇게 중점이 되는 사항 세 가지를 구술해 보았는데요. 여기에 미래 교육에 대한, 미래 사회에 대한 내용들이 자연스레 녹아져 있는 것이 보이시죠? 미래 사회는 빠르게 변한다. 하나의 정답이 아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이다. 함께 존중하는 사회고 획일화된 인재상이 아니라 각 개인의 잠재력을 발견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선생님들께서 한두 문장 외워두셨다가 다른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적용해서 답변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학급에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개인 맞춤형 교육을 하려면 선생님들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개인 맞춤형 교육을 하려면 교사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관찰을 잘해야 돼요. 작년 문제, 평가원 문제랑 결이 비슷하죠? 작년 평가원 문제에서는 교사의 관찰하기와 기록하기에 대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결국에는 교사가 아이를 잘 들여다봐야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봐야지 그걸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직접 아이들과 함께 그 역량을 찾아가자라는 얘기를 담고 싶어서 요즘 놀이 기록 같은 것을 교사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아들과 함께 기록하고 함께 평가하는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첫 번째 답변에 녹여봤고 두 번째는 중점 2번에서 말했던 지역사회 연계교육과 관련된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첫 번째랑 연결이 되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 번째 답변이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지역사회의 어떤 이 시책에서 말하는 방향성은요.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도 있지만 각각의 특수한 어떤 상황을 가진 유아들 있잖아요. 다문화 가정의 유아라던가 이런 다양한 어떤 상황의 가정의 아이들이 모두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연계해서 같이 교육하자라는 의미도 담겨 있거든요. 일단 저는 포괄적으로 둘째 답변에는 지역사회의 어떤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그런 실제적인 경험, 개인적인 지원을 해주자라는 답변을 둘째에 담았고 세 번째는 교육 공동체 협업 역량 강화하려면 일단 소통부터 해야 되겠죠. 소통하는 내용들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업하는가에 대한 사례를 넣어봤습니다. 한번 이어서 답변을 구술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학급에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와 교사가 함께 놀이를 기록하고 평가하겠습니다. 유아가 스스로 놀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놀이 평가 시간에 유아와 함께 자신의 관심, 흥미, 배움을 공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유아 스스로는 자신의 역량과 관심을 알아가고 또래들은 서로 긍정적 배움을 얻으며 교사는 개별 유아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유아의 흥미와 관심, 필요에 적절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인사를 초대하여 탐구하는 주제를 지원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으로 실제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유아와 함께 제작한 놀이 기록을 보호자와 지역사회에 공유하여 처음 학교 교육의 실천과 의미를 전하고 교육적 참여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줌과 같은 실시간 화상회의 연결로 학급 간 또는 유치원 간 연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 공동체의 협업이 유아의 교육과정과 연결되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을 마무리 지어 볼게요. 결론은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결론 마무리 지을 때 막 떠오르지 않으시면 교사로서의 역할과 이 문제의 주제를 연결시켜 보라라고 했는데요. 교육과정의 운영과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교사의 역할은 개별 유아의 필요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래 교육의 기반이 되는 기초 역량, 기본 인성 교육의 출발점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 공동체와 협력하고 성장하는 교사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적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책 문제는 올해 시책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뭐 신년사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안 나오겠지? 라고 하지 마시고 올해 안 나왔던 추진 방향, 올해 안 나왔던 정책들 다시 한번 꼼꼼히 깊이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제가 작년 2차 강의에서 교직관 꼭 보시고 정리해 가세요 했는데 교직관 나왔죠. 그럼 올해는 안 나오겠네 하지 마시고 교직관과 관련 지어서 요런 거 물어봤으니 또 교직관과 관련 지어서 어떤 새로운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은 아무래도 이런 인성 브랜드 뭐 크리에이터 교사 지원에 대한 관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떤 조금
창의적인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그런 연결점이 또 연결되어서 인성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라라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을까라고 싶고요. 유아와 학부모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안 3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교직과는 선생님들의 성장 소개서와 꼭 반드시 연결이 되셔야 되겠고요. 답변의 구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교직관과 관련 지어서 이 인성 가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데, 그럼 답변에 내 교직관이 이건데 이거는 이 인성 가치랑 연결되는 것 같다라는 답변이 분명히 하나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인성 브랜드를 만들어라 했으니까 인성 브랜드를 이야기하고 그 브랜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부연 설명하는 답변이 하나 또 나와야 될 것 같고요. 3번째, 유아와 학부모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안 3가지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교직관을 어떻게 정리했냐면요. 저는 단 한 명의 유아도 포기하지 않는 교실이라는 교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직관은 존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브랜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존중을 기반으로 무지개 교실 브랜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무지개는 여러 빛깔이 모여야 완성되고 아름답습니다. 저는 학급의 유아들이 서로 다름을 포용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해 사회 정서 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자기 인식, 자기 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 기술, 책임 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교실 속에서 실천하겠습니다. 사회정서 교육은요, 지금 엄청 초등에서는 핫한 주제예요. 근데 유아교육에서는 이미 사회정서 교육 잘하고 있죠. 우리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것도 거의 사회정서와 관련된 것들을 기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초등과 달리 사회정서 교육에서 교육과정 안에서 선생님들이 자기 인식, 자기 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 기술, 책임 있는 의사결정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충분히 앞으로 이 사회정서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 구체적인 이런 용어들을 하나 암기해 두셨다가 비슷한 문항이 나오면 답변을 할 때 굉장히 전문적인 답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답변은 준비하는 선생님들께서 하나 외워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중과 관련된 의미를 담은 브랜드. 존중이 뭔가요? 존중에는 결국에 다른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다른 걸 인정하고 포용하고 하는 것이 존중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담은 답변을 한번 적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유아와 학부모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안 답변해야 되겠죠? 유아와 학부모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첫째, 토론하는 교실 활동을 연계하겠습니다. 유능한 우리 유아들은 학급의 문제나 사회적 문제에 대해 인식할 수 있고 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놓기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는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 유아와 부모의 생각을 함께 모아 토론하거나 부모가 토론 주제를 제안하여 유아들이 활동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답변 속에는 어떠한 가치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일단 어떤 하나의 교육 주제를 가지고 학급과 가정이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공유한다라는 답변이 녹아져 있고, 가정에서도 어떠한 수업 주제를 제안할 수 있다라는 경기도교육청의 어떤 협력하는 그런 정책들이 담겨져 있는 답변이기도 하고, 존중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이제 서로 다른 생각을 인정하는 과정인데, 그런 인정하는 과정이 사실은 토론 수업을 통해서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토론하는 교실이라는 제안을 하나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는 존중하는 단어 카드입니다. 둘째, 존중하는 단어 카드를 공유하겠습니다. 존중은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을 존중하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실천 단어 카드를 공유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거는 사회정서 교육에서도 연결되는 건데요. 내가 타인을 존중하려면 내가 존중받는 경험을 일단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소중하니 남도 소중하다라는 연결점. 나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에 대한 감정의 관리가 있고, 사회적인 인식이 있고, 그 다음에 관계적인 기술이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어떤 기초가 되는 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 대해 알아가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친구들이 타인에 대해 알 수 있는 나의 역사 나누기 활동 한번 세 번째로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셋째, 나의 역사 나누기 활동을 하겠습니다. 생일을 맞이한 유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가정과 연계하여 자료를 제작하고 서로 다른 역량과 경험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교사로서의 역할과 연결한, 주제와 연결한 답변을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각자 가진 색깔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존중이고, 존중할 때 배려하고 협력할 수 있습니다.
항상 유아와 교육 공동체를 존중하는 교사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마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 경기도 선생님들은 교직관 꼭 정리하시고요. 인성 브랜드 이런 거 나왔으니까 학급의 특색 교육 철학을 세우거나 나만의 교육 철학을 세우거나 이런 문제 충분히 또 앞으로 비슷하게 반복해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교육청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료가 제공이 되고 그 자료의 내용은 호남 연령 학급이 증가되고 있고 소규모 학급이 증가되고 있다는 표가 제시되고요. 거기에서 그것을 보고 경기교육의 정책과제 필요성과 유아, 교사, 학부모 측면에서 말하고 유치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말하래요. 이 문제도 선생님들께서 다른 자체출제 지역이나 평가원 지역도 꼭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공립유치원뿐만이 아니라 유아교육계 전반에서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죠. 이제 출생 아동, 저출생, 지역 간 인구 격차가 심해요. 그래서 이렇게 촉포마라고 할까요? 아파트 밀집 지역은 과밀 상태고 또 외곽지로 갈수록 작은 소규모 학급은 폐원이 되거나 통폐합하거나 이런 경향성을 전국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소규모 학급을 담당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서론에서는 최근 저출생과 지역 간 인구 격차로 호남 연령 학급 및 소규모 학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경기형 한 울타리 유치원을 추진하여 공립병설유치원 교육 여건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보도자료 한번 참고해 보시려고 가지고 왔고, 보도자료 안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답변에 녹여내면 좋을 내용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경기교육의 정책과제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교사, 학부모 측면인데요. 일단 유아들은 소인수 학급이면 다인수 학급에 비해서 소규모 학급은 다양한 교육, 또래 관계를 경험하기가 아무래도 어렵겠죠. 20명이 있으면 여러 유형의 이제 또래 관계가 있을 텐데 3, 4명이 있거나 학급 수가 적으면 그만큼 또래 관계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커다란 행사 같은 거 있잖아요. 교육 행사 같은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이제 소규모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다 학급 유치원에서는 하지 못하는 어떤 친밀한 개별적인 지원이나 그리고 특별한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에는 아주 또 좋은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결론에서 다뤄보도록 하고, 먼저 유아 측면에서 다양한 또래 관계와 교육 경험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규모 학급에서는 인원이 적어 유아들이 다양한 친구 관계나 대규모 교육 행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성을 말했고요. 바로 실천 방안을 이어서 말해볼게요.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소규모 학급의 인근 유치원과 공동교육 과정을 세워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만나 유아들 간 다양한 관계 속에서 교육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사 측면에서 학급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소규모 학급으로서 하지 못하는 수업 공유, 동료와 함께하는 연구 등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규모 학급 교사는 다양한 동료 수업을 보거나 나눌 기회가 부족하고 업무 추진이나 연구에 있어서도 혼자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지도 조언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어울림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여 수업 나눔, 동료 장학, 멘토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측면에서는 학부모님들도 아무래도 대규모 보호자 연수나 이런 것들에 참여할 기회도 부족하고 또 그만큼 소통할 동료 보호자도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안함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인근 유치원과 한울타리 유치원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겠죠. 셋째, 학부모 측면에서 학부모의 소통과 자녀 양육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호자 간의 소통이나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의 부족은 학교 교육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인근 유치원과 연계한 부모 강연회로 다양한 자녀 영육 정보를 제공하고 유치원 일과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소규모 학급의 장점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교사로서의 역할 이야기하면 되겠죠. 소규모 학급은 특색 있는 유치원과 학급 운영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맡은 학급의 특성에 맞게 연구하며 실천해
실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고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경기도교육청 2024학년도 문제는 작년 문제니까 한번 읽어보면서 2025학년도 대구 문제를 풀어볼게요. 2024학년도 경기도에서 이제 학교 자율과제라는 문제가 나오면서 그 자율과제가 뭐였냐면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인성 함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작년에 써놓은 거 보이시죠? 유아 미래 역량에서 디지털 환경은 현장에서 매우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 평가원 다른 지역의 자체 출제 문제에서 또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해서 이제 2025학년도에 출제가 되는데요. 넘어가기 전에 경기도교육청 선생님들이 이 환경 문제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2024학년도 여기 경기교육계획에 보면 환경과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인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이러한 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5학년도 대구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대구는요. 이제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시책을 기반으로 한 문제, 그리고 교사의 교직관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교육청이에요. 근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료가 주어지고 그 자료를 해석해서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묻거나 막 시연하는 문제도 종종 나와요. 대구는 뭐 전화하는 상황이나 막 이런 시연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대구 선생님들은 준비를 해 두셔야 되겠고, 2025학년도 대구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2개 제공되었는데 뉴스 보도 자료예요. 첫 번째 자료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뉴스 보도 자료. 두 번째는 물낭비, 대기오염, 환경, 일회용품 사용 이런 것들로 환경이 파괴된 그런 뉴스 보도 자료가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자료를 읽고 그 문제점 1가지, 원인 1가지, 유아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 이것을 서본 결의 형식으로 말하시오 했어요. 서론, 본론, 결론 형식으로 말하시오라고 보통은 다른 지역에서는 제시를 안 해서 사실 막 마음이 급하면 뭐 결론을 생략하거나 서론, 결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대구에서는 명확히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평가의 기준이 되는 부분이라서 서론, 본론, 결론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1번 답변과 관련해서 내가 실천하고 있는 거 3가지, 유치원 교육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거 3가지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과 유아 환경 교육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만능틀 소개드리면서 좀 자세히 안내 드릴 텐데요. 지속가능 발전은 매우 중요한 교육이죠. 지속가능 발전은 매우 중요한데 지속가능 발전은 환경만 생각할 수 없어요. 사실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와 경제와 환경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유엔에서 발표하고 있는 17개 목표,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요, 전 세계 사람들의 공통의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유럽의 여러 학교에 방문했을 때도 학교마다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붙여놓고 막 실행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 현장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강의 컨택이 올 때 디지털 강의가 많이 들어오지만 환경교육 강의의 빈도가 전국적으로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교육 문제도 선생님들이 이런 답안을 하나 외워두시고 준비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환경교육에 대해서 뭐 서론을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지구가 오염됐다, 심각하다 이런 걸로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충분히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에서 풀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선생님의 어떤 전체 답변에서 나의 철학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서론과 결론이에요. 그래서 서론과 결론의 서론, 이것이 유아교육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난 시간에 말했죠. 서론은 이 주제가 우리 유아교육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리고 결론은 거기에서의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답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즘 환경 변화로 인해서 교육 현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서론에 해주시면 좋습니다. 한번 서론을 구술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교육 현장에서도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과 미래 세대의 필요를 위협하지 않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실천을 위해서는 사례에 나타난 문제에 대해 알고 유아교육에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서론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서론의 답변이 혹시 낯설다면 지속가능 발전 환경교육에 대해서 아직 공부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일 것 같아요.
지속 2008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지속가능 발전 법을 제정해가지고요. 그 법을 사회 전반에서 실천하고 있죠. ESG 경영이라던가 학교 안에서도 이런 교육에서 일상생활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 다음 시간에 다뤄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본론에서 답변해야 될 부분들을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심각한 기후변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계절의 기후변화와 계절 주기의 급변성, 미세먼지 등으로 직접 체감하고 있으며 유치원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바깥 활동 제한으로 교육과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제가 정확히 이제 복기된 자료들을 보면 뉴스 보도 자료가 어떻게 구성된 건지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막 사례들이 나왔을 때 그 문제를 찾아라 하면 그 사례를 꼭 집어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꼭 집어서 설명하신다면 그 사례가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인가에 대한 구조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지구온난화고 그 지구온난화로 기후변화가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면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우리는 어떤 거를 직접 체감하고 있어요? 사계절의 변화가 지금 과거와 다르게 여름이 엄청 길고 봄, 가을 엄청 짧고 갑자기 막 겨울에 꽃이 피거나 막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함께 부연 설명으로 짚어주고 또 여유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유치원에서도 아이들도 직접적으로 체감하잖아요. 미세먼지 있는 날 바깥놀이 못 나가 하면서 아이들이 미세먼지 같이 막 체크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답변에 녹여내시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적어봤고요. 두 번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이어서 구술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의 원인으로는요, 이제 나의 사례에서 물 낭비도 하고 대기오염도 있고 뭐 일회용품 사용하고 이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열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우리가 자연, 물이나 나무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했고 그리고 쉽게 자원들, 물건도 함부로 사고 일회용품도 마음대로 쓰고 그렇게 한 것이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잘 구조화시켜서 하나의 답변으로 만들 것인가를 단어를 정리해보면 문제의 원인은 자연 자원과 물적 자원을 절제 없이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편안함을 위한 일회용품 사용, 유행을 쫓아가며 쉽게 폐기하고 바꾸는 소비 습관, 개인의 물낭비뿐만이 아니라 기업과 국가 차원에서 자연을 파괴하며 지은 상업지구와 주거 형태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미래 세대를 고려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발전을 추구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아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지속가능 발전을 항상 최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유아 환경교육은 일회적인 체험으로 배우는 것이 아닌 삶으로 체득하는 것입니다. 놀이, 행사, 기본생활 습관 교육 등 유치원 모든 교육과정 속에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철학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유치원에서 구입하는 물건들은 대부분 대량 구매이며 어떠한 놀잇감, 교재, 교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수업 외의 행정 운영 측면에서도 항상 지속가능 발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제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답변에서는요, 지속가능 발전이 어떤 하나의 일회적인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녹여낸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오늘 환경교육 했다, 계기교육 했다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놀이 속에서도, 행사 속에서도, 기본생활 습관 교육 속에서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삶으로 체득하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라는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우리는 유치원 안에서 수업도 하지만 어떤 행정적인 부분들도 다뤄나갈 공립유치원 교사가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놀잇감 사느냐에 따라서 도시락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환경에 미친 영향이 막대하단 말이에요. 아이들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정 측면에서도 우리가 그런 철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 답변으로 넣었고요.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아이들은 그냥 보는 것으로 배울 수 없어요. 직접 경험하고 실천적인 활동을 해야지 그것이 체득될 수 있겠죠. 그러한 내용들을 둘째 답변에 담았습니다. 둘째,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실천적인 활동을 교육 공동체가 함께 실행해야 합니다. 제가 아이들이랑 플로깅 활동을 하러 나갔는데 한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아세요? 선생님, 저는 쓰레기를 버린 적이 없고 어른들이 쓰레기를 버렸는데 왜 제가 주워야 돼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환경교육도요, 아이들도 실천을 해 나가지만 교사도
가정도 지역사회 공동체도 함께 움직여야 되죠. 그러면 이런 질문과 답변을 한 아이들에게 우리도 지구 시민으로서의 어떤 권리,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그러한 이제 현장에서 하고 있는 환경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아서 둘째 답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실천적인 활동을 교육 공동체가 함께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유아기 환경교육은 지구 환경의 오염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유아들이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고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도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과 동물의 권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아들도 지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유아의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하고 느끼는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교사와 보호자, 지역사회가 이러한 교육을 함께 실천할 때 가장 의미 있으며 유치원과 교사는 이 역할의 마중물이자 가교가 되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본문에 대한 답변이고요. 마지막 이제 결론 답변. 결론은 교사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좋다 했으니까 그 부분들을 한번 구술해 보도록 할게요. 지속가능한 유아 환경교육을 위해 실천하는 교사는 기업의 역할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기업이 친환경 경영을 할 때 사회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이처럼 유아교육의 실천은 유아, 교사, 보호자,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지속가능한 유아 환경교육을 실천하는 교사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제가 환경교육과 관련한 어떤 철학에 관한 모범 답안을 제시해 드렸으니 외우시고 연습하셔서 이런 주제가 나오면 이렇게 술술술 답변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구상형 2번 문항은 그럼 구체적으로 네가 방금 말했던 이 철학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고 실천할 건데가 두 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답변과 좀 연결 지어서 세 가지를 한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제가 현장에서 환경교육 특색 교육을 하고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함께 그린 지구 놀이라는 웹자료를 개발하고 또 일정 연수도 이 환경교육 사례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왔던 제가 실천했던 그런 내용들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째, 분리배출과 자원순환의 실천입니다. 플라스틱 방앗간에 재활용되지 않는 병뚜껑을 보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종이팩을 모아 주민센터나 한살림 등에 분리배출하여 휴지와 같이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는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다회용기 사용입니다. 텀블러, 반찬통 등을 외출 시 지참하여 용기를 내는 용기 내 챌린지에 함께하여 비닐,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친환경 제품의 사용입니다. 유기농 제품, 동물 복지 제품 등의 소비로 지속가능 발전에 힘쓰는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유아 활동은 환경기념일을 활용하는 교육활동입니다. 종이 안 쓰는 날, 지구의 날, 환경의 날, 새의 날,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어스아워, 채식의 날 등 다양한 환경기념일을 통해 국제적인 실천의 움직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둘째, 가정과 함께하는 환경 미션 활동입니다. 유치원에서의 암과 실천이 가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패들렛과 같은 툴을 사용하여 환경 미션을 모으고 함께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 일회적인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지역사회의 실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 플로깅 활동, 아나바다 행사 참여, 캠페인 활동 등 유아로서 권리와 의무를 실천하는 행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를 제가 이 세 가지 답변을 녹여놨으니 선생님들께서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제 자체 출제 이제 문제만 한번 읽어보면 대구에서는 역시나 올해도 2025학년도에도 뉴스 보도자료 읽고 그것을 해석해서 답변하는 것이었고 2024학년도도 신문 기사를 읽고 거기에서의 원인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문제, 그리고 시험 문제가 대구에서 나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시험 치고 그 다음엔가 그때 전화상담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 2024학년도 또 나왔어요. 그래서 시연을 되게 좋아하는 시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연 사례도 제가 이렇게 적어놨으니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즉답형 문항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가원 지역부터 보도록 할게요.
실제 시험장에서의 지문은 생각보다 길고 논제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논제를 파악하는 데 시간을 가지시고 답변은 간결하고 준비된 키워드 먼저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와 사례를 연결지어서 부연 설명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교사, 유아, 부모, 지역사회, 세부 주제에 따른 키워드를 준비를 해주시고 제가 공유드리는 키워드 만능 틀을 통해서 암기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즉답형 답변은 시간 관리가 생명이겠죠. 답변 시작 전에 반드시 시계 확인하셔야 되겠고 만약에 시간이 모자르면 부연 설명 없이 그 키워드만이라도 첫째, 둘째, 셋째 두 가지 이야기를 했으면 두 가지 정도의 키워드 정도만이라도 먼저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지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제 연습을 하실 때는 지금 12월 중순이죠. 지금부터 연습하실 때는 구상형 즉답형 세트로 항상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시간을 지키면서 연습을 해주시고요. 2024학년도 기출문제를 먼저 보고 2025학년도 기출문제를 볼게요. 2024학년도의 기출문제가 첫 번째 기출문제가 만 3세 학급의 담임이 만 5세 학급 담임을 롤모델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자신의 학급에 적용을 했대요. 그랬더니 반응이 좋았고 그 롤모델 선생님이 항공우주과학관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갔더니 똑같이 갑니다. 그곳으로. 그랬더니 우리 만 3세 어린이들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참여도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의 교사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현장 지원 자료집도 굉장히 많고 현장에 좋은 사례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 사례를 그대로 우리 반에 가지고 와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교사가 유아를 보는 거예요. 우리 반 학급의 한 명 한 명의 흥미와 관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놀이중심 교육과정이지 다른 학급의 재밌는 놀이를 가져오는 게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지 2024학년도 즉답형 1번 문제에 이 문제가 나왔는데 2025학년도 즉답형 1번 문제에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호남 연령 누리과정 지도서에 의존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도서의 사례를 의존하면 안 돼요. 그것은 참고할 뿐이고 우리 학급의 아이들을 봐야죠. 그래서 24, 25학년도 이어서 이러한 문제점과 교사로서의 필요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그럼 2년 연속 나왔으니까 안 나올 수 있겠네? 가 아니라 비슷한 유형으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답변을 자체 출제 지역의 선생님들도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요. 모범 답안은 이제 키워드를 사례와 연결시키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키워드를 만능 틀에 쭉 다 넣어놨어요. 뭐 연구하는 태도, 반성적인 사고, 협력하는 태도, 소통하는 태도 뭐 이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럼 그 키워드와 가장 적절한 것을 연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제가 가장 여기에서 포인트는 김 교사가 연구를 안 해요. 남의 수업만 보고 좋아 보이면 그냥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두 가지 포인트. 연구를 안 했고 우리 반 아이들에 대한 우리 반 학급 특성에 대한 나의 수업에 대한 연구를 안 한 점. 두 번째는 반성적 사고를 안 했죠. 그냥 박 교사의 학급의 활동을 적용했더니 반응이 좋았더라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현장 체험 학습 계획할 때도 반성적인 사고가 있었다면 그런 일시적인 결과에 만족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한번 답변을 적어보고 제가 모범 답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했지만 선생님들의 이런 복기 자료를 볼 때 굉장히 간단하게 답변을 하셔도 높은 득점을 얻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막 중언부언, 횡설수설하는 것보다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의 김 교사에 나타난 교직 태도 첫 번째는 연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김 교사는 박 교사의 수업을 그대로 모방하여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은 유아들의 흥미와 관심으로부터 시작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유아와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입니다. 따라서 김 교사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이해를 위해 다양한 현장 지원 사례 자료 연구들을 살펴보고 롤모델 교사에게 자신의 수업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학급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대해 연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키워드 먼저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나서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이렇게 한 3문장 정도로
구술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반성적으로 사고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유아들을 관찰하지 않고 자신의 관심을 적용하여 일시적 결과에 만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교사의 수업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반응이 좋았다. 그러니까 나의 관심으로 유아들에게 적용하고 정말 그것이 유아들에게 연결된 의미가 있었는가, 유아들의 경험으로부터 나왔는가라는 반성적 사고가 있었다면 현장 체험 학습을 항공우주관으로 가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시적인 결과에 만족하고 내 관심을 교실에 적용하고 심지어는 반성적 사고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겠죠. 그 결과 유아들의 관심과 수준에 적절하지 않은 현장 체험학습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김 교사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합적으로 되돌아보며 반성적으로 사고하는 태도를 통해 유아들의 흥미와 관심, 배움의 요소들을 들여다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키워드, 사례, 부연 설명의 구조로 두 번째 답변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즉답형 2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김교사 학급에는 이주가정, 다문화 등 다양한 유아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가정과 소통하고자 할 때 한국어 사용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정통신문을 배부하기도 했지만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짜증이 났대요. 그리고 소통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상담을 미루게 되었대요. 김 교사에게 필요한 인성적 자질 두 가지와 이유를 말하시오.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있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해외 이주 가정의 자녀, 제가 근무하는 인근 지역의 유치원에는 100% 외국인 가정 자녀들로 구성된 한국어 교사가 있는 그런 학교도 있고, 이주 가정, 다문화 가정 유아들이 많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지금 평가원의 즉답형 기출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현재 유치원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답변들도 하나 정리를 해두셔서 암기를 해두시면 좋겠어요. 사례 김 교사에 필요한 교직 태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감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김 교사가 짜증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 가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있었더라면 짜증이 나지 않고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뭐 일본이나 뭐 파키스탄이나 뭐 베트남이나 뭐 프랑스 뭐 이런 나라에 외국인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언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고 막 그 나라에서 직업도 얻어서 막 힘들게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학교에서 이제 가정통신문이라고 왔어요. 근데 그걸 읽기도 어렵고 너무 일하느라 바빠서 그걸 놓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상대방의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되고 공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해외 이주 가정, 다문화 가정의 보호자님들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나라에 정착해서 일을 하고 언어를 배우고 제가 지금 다른 나라에 가서 새로운 언어, 진짜 전혀 새로운 언어를 배우라고 하면 전 못 배울 것 같거든요. 근데 언어를 배우고 자녀를 기르고 타국에서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너무 존경하는 마음까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선생님들께서 현장에 가셔서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꼭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감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해외 이주 자녀의 부모님들께서는 대한민국에서의 삶을 적응해 나가는 시기에 양육을 함께하여 부담이 가중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 교사가 소통이 조금 어렵더라도 유아와 가족의 입장에 서서 공감하는 태도로 임한다면 부담감과 짜증보다는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 공감하는 태도와 이런 키워드의 사례와 연결한 답변을 했고요. 두 번째, 좀 인내가 필요하죠. 네, 유치원 교사의 기본 자질 중에 인내가 참 중요합니다. 저도 참 인내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인내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인내하고 지나가면 또 아무 일이 아닌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두 번째, 인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유치원에서는 유아와 가정의 변화가 더딜 수 있고 교사가 노력한 성과는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렇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은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본다는 의미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번역기를 통해 소통하기, 교사와 유아 부모 국적의 언어 배우기 등을 통해 노력할 때 학부모님께서도 적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네, 제 친구이자 동료 교사
중에서도 러시아인 학부모님이 계신데 소통이 어려워서 막 파파고를 막 번역해가지고 문자를 보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답변은요, 사실 인내하는 태도는 지금 이런 이주가정 상황에만 적용했지만 이 보호자님에 관련된 사례들이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사례에서도 이런 답변을 조금 바꿔서 즉답형 답안으로 할 수 있는 답안이에요. 그래서 이런 답변은 외워가시면 당황하지 않고 인내와 관련된 그런 문제는 주제만 살짝 바꿔서 내가 이렇게 답변해야 되겠다는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되겠죠. 네, 그럼 즉답형 2번 문제까지 한번 봤고요. 2025학년도 즉답형 1번 기출 평가 문제 하나 더 볼게요. 경력 3년차 김교사가 만 5세반만 담당했대요. 그래서 3년 동안, 3년 경력을 갖고 있는데 3년 동안 만 5세반만 했고 새롭게 발령받은 유치원에 갔더니 3, 4세 혼합연령 학급이래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난 지금도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누리과정 지도서에 의존해서 교육과정 운영하고 있고 이때 필요한 전문성 2가지. 요 답변은 제가 조금 키워드에서 조금 보완해서 긴 답변으로 제시를 해봤어요. 나머지 답변들은 다 키워드 위주의 답변이어서 이런 답변도 할 수 있다라는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혼합연령학급이 나왔죠. 이 혼합연령학급은 현실입니다. 현실 선생님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도 단학급과 혼합연령학급이 함께 있는 유치원이고 혼합연령학급이 갈수록 더 많아지죠. 유아의 수가 적어질수록.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2가지 주제가 담긴 문제예요. 혼합연령 학급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고 싶고 교사가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잘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지도서에 의존하는 것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문제예요. 첫 번째는 이 혼합연령 학급 특성의 포인트를 잡고 답변해 주시면 되고 2번째는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의 초점을 두고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례 김교사에게 필요한 전문성은 첫째, 혼합연령 학급의 특성과 개별 연령별 특성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천적인 지식입니다. 만 5세반 경험만 있는 김교사는 만 3세 유아에 대한 실천적 지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혼합연령은 연령 간 연계와 통합활동뿐만이 아니라 개별 유아의 연령별 특성에 따른 교육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개별 유아의 특성을 반영하는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혼합연령 지도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우리 학급의 유아에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학급 유아의 흥미와 개성을 반영한 학급 교육과정 설계 역량을 둘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질문이 있을 때 그 전문성 안에도 되게 많잖아요. 전문적인 이론적인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교육과정 운영 설계하는 역량이 필요할 수 있고 유아 개별 지도 역량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요소들을 떠올리시면서 답변을 구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즉답형 2번 기출 유형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죠. 교사 간의 갈등의 상황에서의 갈등 상황은 계속 바뀌어요. 근데 비슷한 갈등 상황이고 거기서 답변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몇 년치를 쭉 읽어보시다 보면 와, 나 이런 교사 간의 갈등,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문제 나오면 이런 답변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 문제들은 문제만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학급의 유아 중에 공격성이 있는 유아 그리고 교사가 어떤 노력을 했지만 해결되지 않아서 무기력감과 회의감을 느낀 교사래요. 그래서 이때 교사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이유, 여기도 뭐 소통하는 태도, 누구와 소통해야 될까요? 이 어려움을 혼자 해결하지 말고 동료 교사, 원감 선생님 이렇게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함께 이 학급 경영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소통하는 태도. 2번째, 인내하는 태도. 아까도 비슷한 답변 나왔어요. 유아의 변화는 일순간에 일어나지 않아요, 선생님. 선생님들께서 이제 교직 경력이 만약에 없으신 선생님들은 학급에 가시면 우리 반에 어떤 지도가 필요한 유아가 있다. 근데 그 유아는 1년이 지날 쯤에 변화될 것이다 라는 아주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하셔야지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바뀌네 이렇게 해버리면 서로 간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태도에 연결되는 그런 키워드는요. 유아의 변화는 더딜 수 있다.
교사의 성과는 서서히, 교사가 노력한 그 성과는 서서히 드러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긴 호흡을 가지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 번 담아놨기 때문에 모범 답안 읽어보시면서 선생님들만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또 비슷한 문항이 나왔죠. 아까 전에 봤던 문항은 이주가정의 보호자와 소통이 잘 안 되는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에는 아침에 맨날 등원을 늦게 하는 유아예요. 그래서 일찍 오세요라고 당부했는데도 안 와서 이제 짜증 섞인 말투로, 비슷한 문제죠. 여기에 똑같아요. 소통하는 태도, 인내하는 태도, 답변이 사례와 연결되면서 조금씩 바뀌는 것일 뿐이에요. 기출을 보고 느끼셨죠? 이 소통, 인내라는 키워드로 전혀 다른 문제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만능틀 답변을 활용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키워드로 주제에 맞게 연결해서 다양하게 해보시고요. 2022학년도 즉답형 문제 보시면 만호세 학급의 은진이라는 유아가 있는데, 옆반 최교사가 자신의 놀이터에서 은진이가 혜린이를 때린 걸 봤대요. 하지만 김 교사는 유치원에서는 그런 행동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지도 안 했대요. 그 이후에도 은진이가 공격적인 행동을 해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유치원 밖에 일이니까 난 상관없어 이렇게 단 거예요. 그래서 이때 김 교사에게 필요한 태도,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소통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누구랑 소통해야 돼요? 여기서는 어떤 답변을 연결해야 돼요? 가정이랑 소통해야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하면서 유치원 생활 밖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이런 일관된 방식으로 가정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답변으로 조금 바꾸셔서 키워드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비슷한 문제 또 나왔죠. 최 교사와 박 교사가 동영상 제작하여 업로드하는 업무 맡았는데 자주 부탁하고 자기가 업무 담당하는 게 힘들었대요. 그리고 또 비슷한 내용 나오겠죠. 협력하는 태도, 연구하는 태도, 소통하는 태도, 공유하는 태도. 이렇게 이거는 각각 최 교사에게 필요한 태도, 박 교사에게 필요한 태도 얘기했기 때문에 최 교사, 박 교사 각각의 태도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1년도 문제는 대면 수업, 비대면 수업 한창 코로나 직후여서 이런 문제가 나왔고요. 이것도 한번 모범 답안 읽어보시고, 김 교사에게 필요한 인성적 자질, 계속 인성적 자질을 묻죠. 그래서 김 교사가 학급에 욕을 하는 유아가 있는데, 김 교사 학급에 욕을 하는 유아가 있대요. 김 교사는 부모와 유아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상담을 했는데 유아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 부모님께서는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 유치원에서 배운 거 아닐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김 교사는 학부모의 모습에 당황해서 이제 앞으로 상담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김 교사의 자질과 이유, 여기서도 상담을 안 하면 안 되죠. 책임감 있는 태도 가져야 되고, 보호자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면서 공감하는 태도,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부연 설명까지 이 답변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거의 비슷한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쭉 읽어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 문제 나왔지만 또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평가원 선생님들은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자체 출제 지역의 즉답형 문항 보도록 할게요. 이제 자체 출제 지역의 즉답형 문항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좀 문항 위주로 보고 모범 답안은 선생님들께 자료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경기도의 작년 문제는 공평한 교육에 대한 필요성 2가지, 유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2가지가 나왔어요. 특별히 농어촌에 거주하는 유아, 기초생활수급자 유아, 다문화 유아,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유아, 그러니까 다양한 환경, 다양한 특성을 가진 유아들에게 공평한 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 그리고 그 이유,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을 말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두 번째로 즉답형 문제는 도전을 통해서 성장한 경험을 얘기하고 유치원 교사로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하래요. 경기도 교육청은 그 교사 자체의 고유성에 대해 관심이 많은 교육청인 것 같아요. 매해 그런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그러한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쭉 내려서 대구 문제를 한번 볼게요. 대구는 시연을 참 좋아하는 지역이죠. 즉답형 문제에서 시연이 나왔습니다. 무지개 물고기 책 줄거리를 제공해주고 문어 할머니의 조언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내용 파트가 나왔고, 블록을 혼자서만 가지고 놀고 있는 현우를 지도하는 시연을 하래요. 실감나는 시연을 해주시면 좋겠죠. 현우야, 어떤 놀이를 하고 있어요? 자동차 놀이를 위한 주차장을 만들고 있었구나. 혹시 친구들이 블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나눠줄 수 있을까?
아, 주차장 만들려면 이 블록이 모두 다 필요하구나. 그런데 친구들도 주차장 옆에 건물을 세우고 싶대. 함께 놀이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 어제 무지개 물고기가 나눠주면 모두 다 행복해진 것처럼 말이야. 아, 현우는 그럼 빨간색만 하고 다른 색깔들을 모두 나눠줄 거라고? 아, 친구들도 아무 색깔이나 괜찮다고 고맙다고 마음 넓게 들어주네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그 수업 실현하는 것처럼 이 시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즉답형 2번 문항이 디지털 교육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디지털 교육은 만능틀에도 넣어놓고 여기 답변에도 넣어놔서 이 답변들을 외우시거나 좀 선생님만의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교육의 장점 3가지, 단점 3가지 이야기하라 했어요. 디지털 교육에 지금 제가 디지털 강사로 활동하면서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사례랑 똑같아요. 평가원에서 계속 나오는 지도서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적용하는 선배 교사의 좋은 수업을 그대로 적용하는 그 디지털 교육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반에 지금 디지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데 옆반에서 재밌어 보이니까 그거를 우리 반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정말 안 되거든요. 정말 필요한 순간에 그리고 정말 아이들에게 해줘야 되는 리터러시 측면의 교육 이런 것들을 교사가 기준점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는 답변에 맞게 한번 구술을 한번 해볼게요. 디지털 활용 교육의 장점은 첫째, 실제감 있는 매체 활용으로 경험의 폭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해저, 우주 등 유아들이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을 디지털 매체를 통해 경험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둘째, 유아의 참여도를 높이고 연결성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PC 형태는 교사 혼자서 조작하고 실행하였지만 전자칠판, 태블릿을 통해 유아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매체에 유아가 직접 찍은 사진을 놀이 기록으로 남기거나 가정에서의 활동을 공유하여 디지털 매체를 통해 연계 교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놀이의 다양화입니다. 아날로그 자료를 보완하는 실제감 있는 매체로 놀이를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크로마키를 이용한 사진관 놀이, 키오스크 패드를 활용한 가게놀이, AR 동물을 불러오는 반려동물 보호소 놀이 등 놀이 주제를 다양하게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장점을 예시를 들어서 소개를 했고요. 단점 한번 볼게요. 첫째, 현실과 가상세계의 구분이 어려운 연령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AR, VR, AI 활용 교육 매체는 실감성이 있으나 현실 세계와 구분이 어려워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저작권, 초상권에 대해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는 리터러시 역량 교육이 필수입니다. 둘째, 중독성과 수동적 사고를 하는 컨텐츠가 많아 교사의 분별력을 요합니다. 유아용 디지털 컨텐츠라고 해서 유아에게 모두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며 타 학급에 좋은 사례라고 해서 우리 학급에 적절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업적 목적의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교사로서 기준점을 두고 적절한지 점검하며 지원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유아 신체 발달상의 특성상 주의를 요합니다. 유아기는 시각이 여전히 발달하는 시기이며 기본 자세 습관을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태블릿 PC 등의 사용으로 유아들의 시력이 저하되거나 거북목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미디어 중독 사례가 많으므로 가정과 연계하여 미디어 디지털 활용기기 절제 습관과 약속을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2024학년도에 대구에서 유초 연계 방안 5가지가 나왔어요. 현장에서 유초 이음 관련 교육도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유초 연계 방안 제가 모범 답안을 써놨으니 이것도 외우셔서 유초 연계 관련 문제가 나오시면 이러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구에서 대구 미래 역량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그리고 경기도에서 작년에 또 미래 역량이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 미래 역량에 대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은데 미래 역량이라고 해서 우리가 막 디지털 컨텐츠나 뭐 이런 거를 먼저 떠올리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디지털 역량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만 공감하고 소통하고 창의 융합적인 사고를 하고 자기 관리를 하고 공동체 역량을 기르는 여러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만능틀 단계에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요. 2023년 서울 문제 한번 볼까요? 개정누리 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예술 감성 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말하고 예술 감성 교육을 위한 실천
방학 세 가지를 말하시오. 왜 갑자기 예술 감성 교육이 나왔을까요? 라고 하지만 이것도 미래 역량에 포함되어 있어요. 미래 교육, 미래 역량 키워드는 선생님들께서 꼭 준비를 하셔야 돼요. 경기도, 대구, 서울 자체 출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미래 유치원, 미래 교육, 교수학습 방향에 보면 인문학적인 소양과 감성 교육 강화라고 있거든요. 심미적 교육 강조. 그래서 그런 결에서 예술 감성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과정 속에서도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인간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도 선생님들께서 모범 답안 보시면서 정리를 해두시고요. 네, 그러면 오늘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역시나 자료 공유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기간 내에 꼭 신청을 해주시고,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면접 마무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준비한 만능틀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암기하고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